거는 무의식의 패턴,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뇌라는 마음의 왕국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자, 우리 이제 두뇌도 컴퓨터의 비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으세요. 컴퓨터. 자,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 깔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동물은 프로그램 반응할 줄 알지만은 프로그램 설정할 줄 모르잖아요. 인간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음학을 배워본 적 있나요? 없죠. 심리학. 심리학은 대학에 와서 배우지 뭐 우리가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그때는 심리학을 배우지 그렇죠. 못하지 뭐 기껏해야 어떤 도덕 뭐 윤리 이런 건 공부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NLP나 체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NLP 체면의 전문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음 관리의 중요성 쭉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음의 세계, 마음 작용 메커니즘 결국 이제 NLP 체면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원효대사의 해골물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그 밤에 물을 마셨을 때 너무나 시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물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구역질이 났는데 물맛을 다르게 한 게 뭐냐 결국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물맛을 바꾼다면은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마음이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마음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일체 유심조 사상을 만들었죠. 자, 이 NLP가 체면은 바로 이제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 심신상관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NLP도 그렇지만 체면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감의 작용.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이미지를 연상하고 어떻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느낌을 느끼고 이 오감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의 마음, 언어. 여기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오감의 언어 이제 시각적인 언어, 신체적인 언어, 청각적인 언어 그죠? 이제 이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일상생활의 체면을 좀 내려오세요. 자, 체면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걸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해. 뭐 나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좀 신기한 정말 신비스러운 게 아닐까. 마법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같이 존재해 왔다. 우리 항상 경험해온 뭐 그런 것이다.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흔한 일상의 트랜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라는 것 하나의 이제 체면의 문제.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 외에 다른 걸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거는 한 가지에만 집중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외에 다른 걸 안 보고 한 가지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바로 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란 우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우물만 보고 우물 외에 다 나머지를 보지 못하는 이 상태. 결국 이제 문제라는 체면이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뭐 사람들 보면 이제 우울증이다, 뭐 불안증이다, 공황장애다, 뭐 발표 불안증이다, 대인공포증이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제가 체면에 잘 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미 체면에 걸려 있잖아요.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데 뭐 체면에 안 걸리냐? 자, 당신은 발표 불안 체면에 걸려 있고, 당신은 대인 공포증 체면에 걸려 있고, 당신은 우울증 체면에 걸려 있지 않느냐? 체면에 잘 걸려 있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뭐 체면에 걸리기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라는 것도 체면이다. 그러나 착각이라는 것도 체면이거든요. 착각. 코끼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야생 코끼리를 이제 잡을 때 어릴 때는 뭐 큰 쇠마취를 묶어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이른바 이제 쇠마취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쇠말뚝에 박아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끼리 도망을 못 가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도망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도해봐야 안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체면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나는 가정주부로서 살림만 살았기 때문에 난 영업을 할 수 없어. 나는 강의를 할 수 없어. 나는 상담을 할 수 없어. 뭐 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많은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 이것도 하나의 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2002년도 우리 월드컵에 대한민국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대한민국 하면 그때 이제 어떤 그 응원했던 그런 느낌들이 되살아나죠. 우리 NLP로 본다면 이제 앵커링인데요. 앵커링. 자,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그 응원 구호에 의해서 그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소리라든지 그때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이 상태. 이런 것도 하나의 체면으로 봐야죠. 어떤 구호.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다니보다 어떤 기도. 기도를 엎조릴 때 어떤 기도와 관련된 어떤 마음상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뭐 기도도 하나의 체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불교로 본다면은 법회를 열 때 꼭딱 소리.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리듬으로 이제 두드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체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체면, 문화. 북한하면 김일성 체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색을 보면 전라도 체면, 뭐 경상도 체면. 선생님 고향이 참 어디세요? 전라북도 김제. 김제, 아이고 김제. 김제에 제가 중학교 때 펜팔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김제 출신인데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전라도 체면, 자기가 김제 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체면 아닌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모든 게 체면이라는 거죠. 뭐 집중하고 몰입하고 어떤 또 편안함을 느끼고 또 하나의 어떤 빠져들고 그죠? 이게 다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다. 체면은 일상생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이제 체면 힘노시스, 메저머리즘 두 가지를 용어를 표현을 하는데 힘노시스 하면 이제 힘노스 잠의 여신이라는 그 용어에서 왔거든요. 잠의 여신이라는 힘노스에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힘노시스,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체면은 잠을 자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잠을 자면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체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몽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하고 다르다. 이걸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메저머리즘은 왜 생기냐? 메저머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 체면의 아버지에 해당되는데 이제 메저머의 방식을 이제 메저머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라는 용어는 힘노시스와 메저머리즘 이 두 가지 용어를 쓴다. 나머지 용어는 힘노티시즘, 이거는 이제 힘노티시즘, 체면주의라는 뜻이죠. 힘노티스트, 뭐 체면사, 힘노세라피, 체면치료, 힘노테라피스트, 체면치료사, 힘노카운슬링, 체면상담, 뭐 그런 다양한 용어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면의 개념과 정의를 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의의 개념을 온다면 이제 TV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걸 이제 체면을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전통적 체면이죠. 근데 강의로 본다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흔한 일상의 트랜스 이런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어디에 집중하는 것, 집착하는 것, 어떤 착각, 어떤 문제, 뭐 몰입 이런 게 다 체면이다. 그렇게 본다면 체면은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가 체면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 상태가 체면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면이란 결론적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체면 기법은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체면이다. 그렇다면 체면이 아닌 건 뭘까요? 우리 체면 속에 거기 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체면과 트랜스의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체면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하나의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마음 치료를 하거나 몸 치료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어떤 심신 수련의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의 변화라고 볼 때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이 영향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석이 철을 끌어갈 때 철을 끌어가려면은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되죠. 맞습니까? 자기장 안에 들어오려면은 자석이 철 가까이 다가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철 가까이 다가가서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면은 철을 자석이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사람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제 트랜스이자 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 체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은 체면 감수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면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레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레포 형성되면 체면 감수성이 좀 약하더라도 치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레포는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일단 이완이 돼야 돼. 편안해져야 돼. 릴렉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믿고 신뢰를 해야 돼요. 이 신뢰들은 어디서 오느냐? 나와 너의 공통점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뭐 NLP 공부하시겠지만 NLP의 기본은 뭐예요? 서로 공통점을 많이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대화의 화제도 맞춰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몸의 자세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모든 걸 맞춰서 비슷한 게 많아지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공통성을 키워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집중도를 높이는 건데, 집중도는 뭐냐면 이제 관심과 어떤 흥미 분야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데일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낚시를 할 때에 나는 딸기를 좋아하지만 물고기는 딸기를 안 좋아하고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 미끼로 딸기 미끼를 쓸 것인가 지렁이 미끼를 쓸 것인가 어떤 미끼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렁이 미끼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골프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 남자가 골프가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남자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체면을 걸 때는 이제 우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유도를 이제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벽에 어떤 점을 바라보면서 그 점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든지, 옛날에는 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레드슨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이제 불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뭔가 이제 집중하게 만들면 체면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면을 유도할 때도 이제 어떻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체면을 걸게 할 것인가. 오늘 뭐 체면 그런 것도 훈련을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눈을 감기게 하는 거거든. 자,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건데 어떤 지점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바라보게 만든다든지, 벽에 점을 바라보게 만든다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눈빛이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나중에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원리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게 하는 원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구나. 바로 이제 레포를 형성하는 거하고 두 번째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법은 이제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제가 원래 이것만 하더라도 한 2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미리 다 준비가 기본 되어 다 알고 계신 그래서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해요. 리뷰. 그럼 체면은 뭐냐? 체면은 의식은 있어 잠재의식도 활성화되는 상태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공존되는 상태예요. 그 체면 상태에도 각성 상태 유지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체면 상태와 비체면 상태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체면에 들어갔지만은 체면에 들어갔다는 걸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체면에 들어갔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확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옛날에 체면 공부할 때 체면에 들어갔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손 들고. 뭐 손을 못 내리는 거, 그렇죠. 손을 못 내리는 것도 있고 이제 눈을 못 뜨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물레방아 돌리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물레방아 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 확신자 컨빈스라고 하거든요. 컨빈스. 왜냐하면 이제 그걸 확신시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잡생각도 좀 나고 체면에 안 걸린 것 같고 이런데 체면에 안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확신자 체면에 걸렸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체면의 특성을 보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특성이요? 네, 체면 특성. 체면은 집중, 체면은 이완,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최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최면은 꿈꾸는 것과 같은 몽롱한 상태. 최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최면에서도 잡생각이 난다. 최면에서도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최면과 비최면은 구별이 어렵다. 네, 그 다음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최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 최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하라.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된다. 잠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하라. 그런 자신을 그냥 느껴라.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어라. 허용하라. 그쵸. 요게 참 중요합니다. 요걸 우리가 상담할 때 좀 잘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체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기대감을 갖는 만큼 체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계속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면에 집착하다 보면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생도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체면 자체를 잊어버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체면 자체를 잊어버리게끔. 체면에 걸렸다라는 그 자체를 신경을 안 쓰게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게끔 이걸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트랜스 상태. 트랜스는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다. 자, 선생님은 체면과 트랜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요? 예, 트랜스와 체면은 뭐가 다르죠, 선생님? 최면은 그 근육의 강직, 저는 그것만 지금 떠오르거든요. 트랜스는 뭐 몸을 못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약간 낮은 최면 상태를 저는 트랜스 상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면은 그보다 좀 더 깊은, 그래서 몸의 움직임조차도 트랜스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생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체면과 트랜스가 나오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선생님. 이거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트랜스는 최면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동기와 특정 목표 성취를 위한 암시라는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 즉, 최면은 최면에 걸리겠다는 동기 상태에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암시를 적용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면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최면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랜스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 트랜스 상태에서 최면적 경험이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정리한 것처럼 이제 그 트랜스는 체면 암시가 들어가기 이전 상태. 암시. 그렇죠. 암시가 들어가면 체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 암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시가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는 차이죠. 그래서 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트랜스 상태가 되어야 되고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적용하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를 보면 요가도 트랜스예요. 요가. 네. 명상도 트랜스예요. 단전 호흡도 트랜스예요. 교회 보면 기도도 트랜스예요. 뭐 불교의 어떤 법회도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편안한 요 상태가 트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암시를 줘버리잖아요. 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 체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암시를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시. 이제 체면과 트랜스를 혼용해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이제 버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랜스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상담할 때 이제 용어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그냥 이완, 편안함 이런 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에릭슨 체면을 공부하다 보면은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트랜스에 들어갈지 잠시 후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트랜스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트랜스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트랜스가 뭐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용어로 이제 바꿔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안함이나 뭐 이완감이나
뭐 깊은 휴식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좋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편안한 기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육이 이완되면서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쉽게 접목이 되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본 게 트랜스가 잘 안 먹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트랜스로 공부를 하되 상담할 때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체면을 비우면 이런 게 뭐 좋다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체면학 아까 제가 설명했죠. 힙노시스는 잠의 여신 힙노스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이 제임스 브레이드가 힙노시스는 이걸 처음 사용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메저머리즘도 아까 이야기했죠. 메저머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와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체면이 후퇴되었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체면을 공부를 했죠. 그 선배 겸 친구에 해당되는 브로이드, 이 브로이드와 함께 체면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브로이드는 체면을 참 잘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10명 중 한 8명은 체면 상태 들어가게 하고 치료도 잘했는데 이제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 잘 안 맞았어요. 이게 브로이드에 비해서 너무 이제 실적이 낮았단 말입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10명 중 8명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 프로이트는 10명 중 한 2명밖에 성공을 못한 거죠. 근데 이분도 이제 편집증적인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죠.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선배는 잘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존심의 상처로 자기만의 이제 정신분석학을 새로 만들면서 체면에서 배운 기법을 활용해서 자유연상법을 활용하죠.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정신분석학이 너무 대대적으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예, 질문하세요. 이거랑 조금 벗어나긴 한데 네. 이 그 칼 융이 네. 이제 처음에 정신분석하고 프로이드랑 같이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칼 융도 아니다. 프로이드가 안 했으면 칼 융도 최면 이런 거는 상관 기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제가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칼융도 체면을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칼융은 이제 그 이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네. 그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또 많이 탐구를 했고, 네. 그럼 칼융이 만든 가장 큰 업적은 사실 집단 무의식의 이제 그런 원형에 대한 건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저희도. 최면은 그러면 안. 체면은 그 프로이드 이후에 50년이 체면이 정책이죠. 아, 그래. 50년. 칼융을 포함해서 아들러부터 뭐 다 체면을 안 했죠. 근데 체면이 부활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이후에. 네.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반 심리치료로서는 효과가 없는데 체면 치료를 해보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이제 중심에 밀턴 에릭슨이 나오는 거죠. 이 밀턴 에릭슨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에릭슨 체면 기법을 만들어내면서 1953년에 이제 체면 역사를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잠깐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체면 역사가 어디 있나 뒤에 내가 정리하면 여기 있네. 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보면은 현대 체면을 넘어갔을 때, 자 거기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고조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에릭슨이 비전통적 간접 체면을 개발을 했고 1955년에 영국 의학회가 체면을 치료 수단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58년에 미국 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하고 60년에 미국 심리학회가 체면을 인정하고 체면 분과를 두게 되죠. 61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합니다. 1947년에 미국에서 임상 및 실험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1957년에 미국 임상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되었고 70년에 이제 NLP가 출발하면서 NLP를 통해서 이제 체면이 생활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체면의 암흑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체면의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을 너무나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정신 분석을 너무나 성공을 시킨 반면에 프로이트가 체면을 포기했잖아요. 무의식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프로이트. 이제 무의식 개념은 프로이트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체면하고 연관을 못 시켰죠. 체면하고 빌개로 이제 자기만의 정신 분석학의 이론으로 이제 무의식을 이렇게 개념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하고 빌개로 무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알려져 있죠. 뭐 성충동의 억압이라든지 또는 뭐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덜 추워지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억압으로 이제 무의식을 이제 본다면은, 근데 이제 밀턴 에릭슨이나 NLP적으로 보는 무의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이 자원의 저장소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재의식은 잠재 능력이 잠들어 있는 저장소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우리가 이제 그 연결시킨다는 이야기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프로이드에 의해서 체면이 50년 후퇴를 했지만 또 밀턴 에릭슨에 의해서 다시 체면이 부활하게 되고, 또 70년대 중반에 NLP를 만나면서 체면이 생활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턴 에릭슨 공부는 좀 하셨죠? 아니요. 그랬어요? 깊이는 안 했는데. 아, 이거 책 읽다 말았어요. 대표적인 프로이트지 뭐. 아니, 저는 칼용을 좋아해서가지고. 칼륨을 좋아하시구나. 네. 예. 이제 밀턴 에릭슨 이제 제가 이제 에릭슨 체면도 이제 물론 강의를 하긴 하는데, 뭐 오늘 에릭슨은 가볍게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분이 이제 17세에 소아마비가 발병돼 가지고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에릭슨이 나는 내일도 반드시 살았어. 저 지는 석양을 보고야 말겠어.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침대를 그 석양이 보이는 창문 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이제 지는 석양을 봐요. 그 다음날도 또 봐요. 그 다음날도 또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인사불성이 되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죠. 그럼 사지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이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죽음의 사활을 통해서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면서 미시시피 강 있잖아. 미시시피 강을 이제 그 통나무 카누를 가지고 그 2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무전 여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그 칼 흘락인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체면을 배우게 되죠. 근데 체면을 하다 보니까 전통 체면이 어떤 사람한테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맞는 체면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의 에릭슨 체면을 만들어냈죠. 클락헐 교수한 체면을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 상담사이면서 또 체면 치료사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게 70년 중반에 이제 NLP를 연구했던 밴들러와 존 그린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NLP의 모델이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아주 유명해지죠. 이제 안타까운 80년에 돌아가시죠,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마음의 수준, 의식, 무의식 뭐 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의식은 합리주의, 분석주의, 이성적이다. 근데 무의식은 내 기억의 정서의 저장소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하고 쭉 넘어가서 이제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차원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의식 차원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무의식 반응, 뭐 자동화된 반응이 돼야 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야 되고 습관적인 반응이 돼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발표 불안증을 해결한다 하면 앞에서 발표할 때 편안하게 발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무의식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쪽 넘어가세요. 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까지 그러므로 쭉쭉 안에 건너뛰었어요. 예.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해요. 의식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무의식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일어나야 돼요.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한 21일 정도 집중 반복이 필요해요. 21일이요. 네. 21일 집중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21일 집중 반복을 하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21일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고 우리 선생님 상담을 하더라도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쭉 좀 해봐야 돼요. 연습을. 네. 21일이 힘들면은 21번 21회가 참 중요하다. 21회 타로 상담이나 뭐 체면 상담이나 21명 정도를 내가 상담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21번 정도 내가 강의를 해버리면은 강의하는 게 편안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의식 차원에 이렇게 21번 이상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다음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적 반응이 나오는 상태 이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학습에 4단계 공부하셨죠? 네. 학습의 4단계 보면 1단계는 무의식적인 무능감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 2단계는 의식적인 무능감,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상태. 3단계는 의식적인 유능감, 내가 노력을 해서 의식적으로 뭔가 알아가는 단계. 4단계가 뭐냐면은 무의식적인 유능감이라고 했어요. 즉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하는 상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4단계를 이야기하는 4단계. 즉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뭔가를 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적 유능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무의식적 유능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21일 이상 무조건 반복을 해야 되겠죠.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를 활용하는 거죠. 트랜스.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상상력은 의지력이나 지력보다 수천배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트랜스를 활용한다는 건데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횟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지. 한두 번 우리가 자기 체면 상태에서 한두 번 어떤 것을 이미지화시키고 또는 뭐 암시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우리 오경수 지사님도 저한테 상담 받아봤지만은 뭐 우리 옆에 계신 오경수 지사님은 옛날에 다이어트 때문에 저랑 상담 받았는데 피자를 혼자서 뭐 한 판 이상을 이제 먹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예전에 맞지 10년 전에 이제 근데 이제 NLP 체면 기법을 써서 그걸 한두 번 치료로 그냥 끊었거든요 피자를.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트랜스 힘이죠. 만약 의지력으로 피자를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체면의 NLP와 같은 트랜스 힘을 활용하니까 한두 번 치료를 통해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이렇게 트랜스의 힘을 활용할 때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차원의 이제 트랜스 힘을 활용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NLP나 체면 치료나 시간선 치료나 전생 치료를 활용할 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재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치료 자기 개발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체면상 이해 이걸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요런 건 처음 봐가지고.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은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고 무의식만 있는 상태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잠을 자는 상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라는 거지. 뭔가 해서 A, B, X 알파벳인 줄 알았어. 의식은 없고 무의식만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다라는 거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일정 부분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면은 섬이 다 잠겨져 버리잖아요. 섬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밀물이 빠져나가 썰물이 될 때 섬의 일정 부분이 올라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면을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각성 상태에서는 모든 무의식이 밀물처럼 이제 잠겨져 버리는데 체면을 걸면은 자 썰물이 빠져나가서 섬이 드러나는 것처럼 무의식의 일정 부분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무의식 일정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평탄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경험들이 떠올라 드러나느냐 아니면 좀 트라우마와 같은 좀 충격적인 좀 강한 기억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 드러나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이제 우리가 그 태어난 이후의 기억도 보면은 모든 기억을 다 떠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하면 뭐 입학이라든지 뭐 가을 소풍이라든지 운동회라든지 몇 가지 기억은 나지만은 모든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니죠. 뭐 중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왕따 당한 기억이라든지 뭐 상 받았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억은 떠오르는데 나머지는 또 망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머리에 떠오르는 이 기억들은 이제 섬이 드러나는 것처럼 약간 솟아있는 좀 강한 감정과 관련된 이런 기억들이 이제 머리에 떠오른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생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전생을 볼 수 없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전생의 기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전생에 그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섬이 밑에서 물이 빠지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자 트랜스는 드러났는데 드러나는 기억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삶에 굴곡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람들은 뭐 과거에 이제 강한 기억이 드러나는 것처럼 전생의 기억도 막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전생의 기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전생을 잘 보죠. 특히 이제 저희가 시간선 치료 기법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 우울증의 원인이나 뭐 대인 공포증의 원인이나 뭐 또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장애의 원인 이 찾아가면 이제 전생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분들을 전생 위주로 하면 전생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저한테 전생 보기 위해서 이제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자 치과 의사였어요. 한 분 그 치과 의사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치과 의사는 체면은 잘 들었는데 전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온 그 여자친구는 전생을 한 5개를 봤어요.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영화처럼. 근데 두 분을 이제 성격을 보면 이제 그건 치과 의사에 해당되는 분은 좀 평탄하게 지금 살아가는 분이고 그 여자분은 조금 굴곡 있는 분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아마 선생님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이런 이제 내담자를 보면은 그런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전생을 잘 보겠구나.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혹시 그 네. 체면 감수성이 네. 낮아서 그거를 못 볼 수도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물론 있죠. 체면 감수성이 낮아서 못 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체면에 걸리지만 못 보는 분도 있다니까요. 걸리지만 체면에 깊게 들어가는데도 전생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네. 그 방어 기제가 우리 무의식 안에서 작동이 되는데 그런 네. 방어 기제들로 인해서 장벽이 생겨서 못 보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있죠. 무의식이 저항을, 그걸 이제 무의식의 저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의식의 저항을 미리 해결을 해야죠. 좀 나중에 해야 할 질문이긴 한데 지금 생각난 김에 또 잊어버렸다. 질문하세요.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방어 기제로 자기 현실의 삶을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면 들어가면 그 무의식을 건드림으로써 그 방어 기제를 흐리게 만들거나 허무는데 네. 그럴 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 장치 같은 거는 네. 어떻게 하는지 이 방어 기제와 관련된 그 사건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씩 이게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거는 네. 방어 기제 관련된 과거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의식도 있잖아요. 네. 최면 상태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선 치료 기법을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는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떤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나 방어 기제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선 치료는 내용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질문한 그런 맞아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선 치료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먼저 치료를 해서 방어 기제를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전생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전생을 못 가는 이유 중에 이제 빙의가 있는 사람이 전생을 못 가거든요. 빙의가 있는 사람 전생을 못 가요. 그래서 빙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 빙의 치료 다음에 전생을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못 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요 현상, 이 그림을 잘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체면에 대한
고정관을 좀 버려야 되고 체면 상태 특성 보겠습니다. 무슨 5분 쉬어요. 예? 1시간 됐어요. 1시간 됐어요. 너무 열광하셔가지고. 체면 상태 특성을 볼게요. 이제 트랜스 상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른바 이제 몽롱한 의식 또는 몽환 상태. 뭐 다 체면에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몽롱하고 나른해진 이런 상태. 잠들기 직전의 상태 이제 이걸 이제 트랜스 상태. 변형된 의식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완 상태. 그리고 이제 하나의 주의가 집중되는 주의 집중 상태. 이때 이제 인지와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시간의 왜곡도 일어납니다. 뭐 5분이 1시간쯤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뭐 1시간이 5분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해리 상태. 또 의식이 단절될 수도 있어요. 뭐 때때로 잠을 자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체면 유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말이 끊기고 잠을 자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집단 체면을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납니다. 그 현상을 보면은 뭐 선생님도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완 상태 어떤 사람 눈물 흘리죠. 많이 흘렸어요. 네. 저한테.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눈꺼풀 호흡이 변화가 안 돼. 호흡이 좀 길게 이제 깊은 호흡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강직 현상 탑에 못 내리는 건 강직이죠. 자, 무감각증 강직담에 무감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송곳으로 이제 쑤시더라도 아프지 않는 상태. 이렇게 이제 무감각 이제 무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감각을 우리가 이제 치과 수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출산 체면에 많이 쓰죠. 미국 저 같은. 출산할 때 썼어요. 둘째 할 때. 아 그래요? 네. 어머. 그래서 저 되게 무통? 쉽게 났어요. 무통 안 맞고 체면 배우고 난 이후였으니까. 아. 아니다. 이후 아닌데? 그 전인데? 체면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 체면에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가 체면 상태로 배우기 전이네. 네. 배우기 전인데요. 그 체면 상태로 어. 제가 스스로 스스로 네. 몸을 이완시켰어. 네. 그랬군요. 그래서 빨리 났어요. 다음 날 난다고 그랬는데 야 제가 어떻게 알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체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빨리 났어요. 짧게. 아, 많이 안 아프고. 오, 네. 그러시군요. 그 제가 신앙이 있었는데 기도가 트랜스 상태랬잖아요. 기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났던 것 같아요. 네. 같은 기도라도 네, 아주 출산하니까 그런 상태가 네, 그게 떠올라요. 아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체면을 통해서 출산하는 게 네, 일반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아, 일본화돼 미국은. 있고. 일반화돼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일반화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되겠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체면 유도문을 읽어주고 남편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체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괜찮다. 저도 TV에서 본 것 같아. 자기 암시도 도움이 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체면이랑 별거 아닌 게 뭐 유도문 잘 작성해서 그대로 음악 틀어놓고 읽어주면 되거든요. 네. 스스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면 출산 그 무감각증을 활용하면 체면 출산 제가 충분히 가능하죠. 기억 상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폭행이라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런 과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억 상실의 체면을 활용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환각, 연령탱, 시간 왜곡 뭐 이거 다 가능하고요. 넘어갑니다. 체면상에 의해 이제 심시 고도로 집중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자동화된 사고, 감정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중에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뭐 문제 행동이나 습관, 중독적 뭐 이런 거, 흡연, 음주, 도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삭제를 시킬 수가 있죠. 삭제. 컴퓨터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삭제시키는 것처럼. 뭐 심리적 증상,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신경증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알레르기, 뭐 합병, 신체적 불건강 마찬가지 이런 거는 삭제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설정할 수가 있죠. 뭐 자신감, 자존감, 희망, 비전, 목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설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참 쉬워요. 컴퓨터에 잘못된 바이러스를 삭제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체면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무의식과 체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습 행동 변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의식의 새로운 어떤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다. 그래서 학습의 4단계로 본다면은 4단계 수준이 되었을 때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게 바로 체면 치료, 체면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런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NLP, 체면치료, 시간선치료, 전생치료, 비치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의식을 활용합니다. 잠재의식의 특징들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니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잠재의식 기본 원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저장한다. 뭐 공부 다 하셨겠지만은 이거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는 태아 시절의 기억,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기억, 그리고 혈통사의 기억을 다 저장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칼 융의 이론을 본다면 집단 무의식으로 본다면은 인류가 지나해온 모든 인류의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른바 이제 수렵 사회에서 산업 사회, 농경 사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어지는 모든 문화의 기억을 또 저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이나 개인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부정적인 패턴이 지금 현재의 내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이번에 보면 이제 정서적 영역. 정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묵은 감정을 정서라고 해요. 묵은 감정.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그런 묵은 감정. 이런 이제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면증. 이게 증이라 이런 걸 붙이고 있는 병원의 그 진단명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정서에 해당되는데 이 정서는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잠재의식이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트랜스 상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면, NLP, 시간선 치료, 전생 치료 이런 걸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자, 시간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 뒤에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과거 기억이 머리 뒤에서 오는 것 같아요? 머리 앞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있고 이렇게 오는 방향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잠깐 눈 감아볼게요. 제가 한번 어차피 시간선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뭐 화장실 갔거나 또 물을 마셨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뭐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이 머리 앞에서 나요? 머리 뒤에서 나요? 저는 이쪽인데. 머리 저는 경험을 했어가지고 시간 신출할 때 오케이. 일단은 왼쪽. 머리 앞이다. 그 전문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했잖아요. 그 상담하는 그때 일을 한번 떠올려볼게요. 그 기억 또한 머리 앞쪽이 같은 방향인가요? 네. 두 번째 점을 찍으세요. 네. 이제 더 멀리 갑니다. 올해 1월 1일 날 뭐 했나 한번 생각해봅니다. 1월 1일 날 신정 때 기억나세요? 네. 그거는 세 번째 점을 찍으세요. 네. 같은 방향에. 이제 더 멀리 한번 가봅니다. 혹시 선생님 결혼할 때 결혼식 한번 떠올려 봅니다. 결혼식 기억나세요? 네. 자, 그것도 같은 방향이죠? 휙 꺾였어. 좀 꺾였어요. 이제 어쨌든 네 번째 점을 찍으세요. 네. 더 멀리 갑니다. 국민학교 졸업할 때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국민학교 졸업 기억나세요? 네. 그것도 기억나는 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5개 점이 나란히 서 있나요 지금? 아니요. 좀 삐뚤어져 있나요? 곡선이요. 그걸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네. 5개 점을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시키면은 그게 하나의 시간선이 되는데요. 네. 그걸 과거의 시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과거의 시간선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보세요, 선생님.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 파란색과 회색이 섞인 색깔. 파란색, 회색이 섞여 있어요. 네. 굵기는 어느 정도예요? 굵어요, 중간이에요, 얇아요? 얇은 것 같아요. 얇고. 자, 밝기로 볼게요. 밝아요, 좀 어두워요, 중간이에요? 중간이요. 좋습니다. 일단 그 과거의 시간선을 기억하세요. 네. 이게 시간선이구나. 자, 눈 뜨시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만든 시간선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마다 시간선이 틀려요. 어떤 사람 머리 뒤쪽으로 과거가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직선을 앞으로 뭐 왼쪽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미래는 안 만드는데 미래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선을 그 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시간선 치료인데, 네. 지금 왜 시간선을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어떤 시간선에 맞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기억의 저장소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제 기억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조직화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조직화에서는 시간선도 조직하지만은 우리 NLP에서 배운 이제 연합 분리 개념 아시죠? 네, 네. 어떤 것은 연합을 하고 어떤 건 분리를 해요. 똑같은 사건 경험인데 어떤 사람은 연합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분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억을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조직하는 게 좀 틀리더라.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을 묶어서 보는데요.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을 하고 5번의 정서를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압된 정서를 표출하고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한다. 이 네 가지가 세 가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선 이제 6번부터 본다면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억압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난로예요. 난로에 손을 댔어. 그러면은 우리가 화상을 입겠죠. 네. 그럼 난로가 뜨겁다라는 거, 화상을 입힌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심을 하겠죠. 네. 요거는 단기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6번은 단기적 목적 한번 써보세요. 단기적. 6번이요? 예, 6번 단기적 목적. 단기적. 단기적으로 우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난로에 화상을 입었는데 세월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난로가 있으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 난로 하면 너무 무서워. 이거는 보호 목적일까요? 해소 목적일까요? 해소. 해소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난로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은 해소 목적이라고 써요. 해소. 장기적 목적. 장기적 목적 쓰세요. 장기적은 이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4번 억압이 되겠죠. 억압은 뭐가 되냐면 응어리가 돼. 억압 화살표 응어리 쓰세요. 응어리. 응어리. 응어리 화살표하고 한이라고 쓰세요. 한 화살표하고 화병.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고 화병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시민성의 질병이에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암, 당뇨, 고혈압 뭐 이 모든 시민성의 질병을 만드는 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하는 건 다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병.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장희빈 인현왕후가 있었는데 인현왕후는 현모양처였지만은 모든 걸 참았잖아요. 억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병이 걸리지만은 장희빈은 물론 사약을 먹고 죽었지만은 사약을 안 먹었으면 아마 오래 살았을 거예요. 왜? 장희빈은 이게 억압된 걸 막 해소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NLP 체면 치료가 왜 필요하냐면요. 자 억압되어 있는 자 이런 정서를 우리가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NLP 체면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여기 옆에 계신 오경수 이사님은 중3 때에 억압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피자를 먹은 거예요. 피자를. 쉽게 말하면 이제 중3 때 그때 순도부장을 했대요. 순도부장. 순도부장이 뭔지 아시죠? 네. 순도부장은 이제 같은 또래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교복을 제대로 입었는지 안 했는지 줄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순도부장이잖아요. 근데 같은 또래에서 순도부장을 해버리니까 친구들이 순도부장하는 우리 오경수 이사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따 된 거예요. 이제 그 외로움, 고독함,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날 이제 분식집에 갔대요. 분식집에 가가지고 이제 빵을 2인분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었대요. 그게 이제 첫 시작이지. 해소되지 않는 그 억압이 쉽게 말하면은 뭐 1년, 10년, 20년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뭔가 마음의 허기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 때는 막 그때 빵 먹었던 것처럼 막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이어트 문제가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과거에 받았던 어떤 충격적인 마음의 정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게 억압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발병 불안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불면증 이런 여러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4, 5, 6부를 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억압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안 될 때 4번처럼 합병이 되고 시민성의 질병을 일으킨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상담할 때.
그다음에 7번, 8번을 같이 보는데요. 신체를 운용하고 신체를 보존한다 그랬죠. 신체를 운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 신체에는 종합건강청사진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종합건강청사진. 종합건강청사진이요? 네. 종합건강. 종합건강청사진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잠재의식, 이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연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건강청사진의 다른 이름은 자연치유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뭐 면역체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강의하는데 파피스라는 효소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김채현 회장님이 내 몸 안에는 99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9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살이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뭐 한 이틀 정도 집에서 땀 흘리면서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몸살이 자연 치유가 되죠. 네. 배탈이 났을 때 한 이틀 정도 먹지 않고 그냥 물만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배탈이 또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뭐 열이 날 때도 우리가 해열제 굳이 안 먹어도 사실은 자연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걸 모르죠. 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약을 먹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체를 운용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종합건강청사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와 잘 통해야 됩니다. 신체와 잘 통하기 위해서는 뭐 NLP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신체는 정상을 통해서 자 시시각각으로 또는 순간순간으로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공부를 해보셨죠? 네. 자, 무의식이 선의적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우리 무의식은 신체 정상을 통해서 긍정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른바 몸살은 3일 동안 뭐 이른바 이제 병원 휴가를 떠나라 그런 신호일 수가 있고 뭐 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네.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이런 신호일 수가 있고요. 뭐 또는 복부 비만 배가 논다 탄수화물 줄이라 뭐 이런 신호일 수가 있고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체의 신호에 민감해라. 이른바 신체와 라포를 잘 형성해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8번에 신체를 보존한다. 혹시 이제 이런 적 있나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팍 지나갔어요. 그때 엄마야 하면서 몸을 뒤로 쫙 비켜서죠. 이건 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이죠. 엄마야 하면 뒤로 나도 모르게 비켰었잖아요. 이거는 바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욕구죠. 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보면은 날카로운 어떤 그런 뾰족한 돌이 있어요. 돌이 내 눈을 부딪힐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을 비키면서 그 뾰족한 돌이 여기를 부딪혔어요. 이거는 뭐 바로 무의식이죠. 저를 보면 여기 있는 흉터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6살 때 그때 신장로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몰라요. 시장 대로 같은데? 신장로 이제 비포장도로 시골 도로 있잖아. 네네네. 앞에 집 앞에. 비포장도를 신장로라고 네. 그러는데 신장로에서 뛰어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뾰족한 돌에 부딪혔는데 눈에 부딪히기 직전에 팍 비켰는데 여기를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 눈에 부딪히기 직전에 팍 비켰어.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지붕 높이에 해당되는 감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우리 이제 대문 앞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감나무에 평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누워서 놀다가 또 볏짚을 막 깔아가지고 막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바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머리를 부딪힐 것 같은 기분 들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등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허리가 엉덩이 막 이렇게 부딪혀서 사실은 약간 찰가상만 있고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어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제가 대진탕에 걸렸거나 막 이런 바 이제 제가 죽었거나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힘은 뭘까요? 바로 이제 무의식이거든. 무의식 신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힘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식은 신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에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무의식 어릴 때의 주관적인 도덕성을 자 나이가 들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릴 때 혹시 이제 이건 제가 치료한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을 상담했는데요.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머리도 아주 뭐 짧게 커튼 머리를 하고요. 항상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어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치마를 안 입는데요. 왜? 치마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치마를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로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이제 경기도 포천이었는데 포천에 가면은 그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중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기를 보고 막 놀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군인들이니까 막 이 학생을 보고 이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마 성적인 농담은 안 같아. 뭐쟤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사춘기 소녀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이제 이런 농담은 안 같아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성스럽다라는 것은 남자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이 얕잡아 보는 것이고 남자들한테 성적인 뭐 놀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성스러우면 안 된다. 나는 예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스럽고 예쁘다라는 것은 남자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었지만 그대로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마를 안 입고 화장도 안 하고 티를 입고 막 청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릴 때에 도덕적으로 상처를 받잖아요. 어릴 때에 여성스럽다라는 것은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와 같은 주관적인 도덕성을 갖게 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3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60대가 되건 그 도덕성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머니 테라피에서도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게 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도 그런 돈에 대해서 아빠한테 너무 그런 세상은 무서운 것,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 돈에 너무 저기 하면 속물 이거를 어릴 때부터 막 주입받아가지고 네. 네. 그거를 놓기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희 남편이 저의 안전지대가 돼서 네.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거는 조금 풀렸고 이제 저도 조금씩 열고는 있어요. 네. 아니 이제 필요하면 제가 치료 도와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도덕성이거든요. 그게 좀 심했던 거를 제가 나중에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그 주관적인 도덕성에 관련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시간선 치료 기법을 쓰면 아주 좋죠. 시간선 치료에 이제 제한적 신념, 제한적 결심 바꾸기가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순간에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돈을 벌지 않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아. 와 같은 어떤 제한적 신념을 가진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한적 결심을 바꿔야지. 그렇죠. 아빠랑 종교적 영향.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는 그게 이제 네. 와닿았던 거죠. 아빠는 신앙이 없었지만 네. 양쪽으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그걸 이제 치료를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는 어릴 때 주관적인 도덕성, 이거는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도덕성을 어른이 되더라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그 주관적인 도덕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도덕성을 바꿔줘야 된다. 그다음 10번에 보면 지시를 따르고 싶어하며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은 아마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돌쇠이다. 돌쇠요? 돌쇠. 돌쇠. 나는 주인이고 나는 마님이고 무의식 잠재의식은 돌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별로 기억이 없어.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인이랑 말은 들었어요. 무의식은 돌쇠가 마님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은 주인의 즉 나의 지시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시 명령이 부정이건 긍정이건 그런 관계가 없어요.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르게 되고요.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 이 무의식에 내리는 지시 명령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 제대로 된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해야 된다.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원하는 걸 상상하느냐, 원하지 않는 걸 상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는 걸 상상해요, 원하지 않는 걸 상상해요. 보통 원하지 않는 거를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꿈이나 목표를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상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가 참 중요해요. 언어. 자,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말을 하거나 감사의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글을 썼다. 교회를 본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본다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지.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거나 감사의 글을 쓴다 이거죠. 이제 많은 분들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 달라라는 소망,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우리 무의식은 받침 생각에 반응을 하거든요. 받침 생각. 받침 생각이요? 받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말이나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을 받침 생각이라고 그래요. 말이나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이게 받침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 이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냐에 대한 생각이 받침 생각인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이 생각이잖아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자가 아닌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죠? 지금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잖아요.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강의를 못하는 현실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기본 가정이 그렇게 깔려있다는 예. 건가요? NLP로 말하자면. 예. 뭐뭐 해주세요. 이거는 뭐뭐 지금 현재 뭐뭐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맞아.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다음에는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죠? 저는 상담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받침 생각을 부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받침 생각이 긍정적인 상태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글이나 감사의 기도. 이를테면 강의를 잘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저는 강의를 지금 잘해요 이 말이잖아요. 자, 저희 아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한다 이 말.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그 1인칭 현재인 긍정문의 자기 암시가 참 중요하거든요. 1인칭 현재인 긍정문. 1인칭이요? 1인칭 현재형 긍정문.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능한 상담사이다. 나는 탁월한 체면 치료사이다. 나는 탁월한 전생치료사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개념을 정의를 하잖아요. 나는 탁월한 전생치료사이다.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난 전생치료사 맞아. 그러면 이제 전생치료사가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앞당겨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현재형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로 보면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런 게 이제 그 지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체면을 공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체면을 제대로 하셔서 체면 자기 암시를 하셔야 돼요. 자, 체면을 걸고 체면 상태에서 자 1인칭 현재 긍정문에 내가 원하는 암시문을 작성을 했어. 그걸 이제
자기 체면 상태에서 계속 듣는 훈련, 녹음을 해서 듣는 훈련하면 참 좋죠. 자, 어쨌든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느낌이 참 중요해요. 현재의 느낌이 이른바 이제 잠재의식 그대로 지시명령이 돼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행복해야 돼.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지금 부자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지금 자신감 느껴야 돼요. 현재의 느낌이 그대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더라.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VAK거든요. V, Visual,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라. 두 번째는 언어.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이나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기도를 하거나, 자, 1인칭 현재 긍정문에 자기 암시를 해라.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지금 불러일으키라. 그게 바로 이제 잠재의식의 지시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을 보세요. 모든 지각을 통제하며 유지한다. 자, 지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각의 첫 번째는 오감이죠. 오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두 번째는 뭐냐면 육감이죠. 오감 다음에 육감. 육감은 다른 말하면 직관.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직관.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칠감이라는 게 있어요. 칠감. 실감 혹시 칠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칠감이라는 것은 이제 자아에 대한 감각, 자아, 나에 대한 느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느낌, 이걸 칠감이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 우리 선생님 좀 성함은 제가 안 물어봤네. 이름이 어떻게 제가 이런 거 안 물어봤어. 너무 빨리 어떻게? 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괜히 빵 터졌어요. 이름 다 물어보는데 속속하게 있네. 오래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네, 언제가 알고. 아니 첫날인데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상담했네. 세상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좋은 현상이에요. 저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선생님. 다른 분 선생님 이름 이야기 안 했어. 묻지 않으셨으면 네, 저도 말을 안 해. 아니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막 이야기했어. 아니요 설기문 교수님한테 무식이 래퍼가 벌써 형성이 되버렸고. 그러니까, 아니 설기문 교수님한테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냥 네. 그냥 막 그냥 아는 사람처럼 막 대화를 해가지고 이름도 안 물어봤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세상에. 박효진이요. 박효진 선생님. 네. 세상에. 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의가 없네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교수님. 그거는 지금 딱 이거 배우면서 딱 생각나는데. 이름 말고 저를 그대로 그냥 저로 봐주신 거니까 이름으로 세상에 얘기하자. 내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름도 안 물어보고 지금. 지나치면 그걸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한데 오래 볼 거면은 그런 무의식이 작동한 거야. 그날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름도 안 물어보고 막 너무 친숙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제가 또 설기문 교수님 잘 아니까 막 이제 공감대. 맞아요. 우리 박효진 선생님은 참 아까 질문 하나 말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효진 선생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된 내용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네. 한계를 짓지 않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이다. NLP적으로 보면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 영어 문장 기억나세요? 아니요. 저 영어 잘 못해서. 아니 NLP의 주제잖아요.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그 이상의 대단한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한마디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변했죠. 한계를 짓지 않는 한계가 없는 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객관적 검사도 다 했었어요. 거기에 네. 자아 강도가 높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칠감이 높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칠감이 높다는 이야기는 면역 체계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자꾸 아팠어? 재작년에 너무 스트레스가 한 거. 자아와 면역은 한 묶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칠감은 자아에 대한 감각이면서 면역 체계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칠감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면역 체계가 긍정적이고 그래서 몸이 건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의식이 갖고 있는 감각은 이렇게 오감, 육감, 칠감 이 세 가지를 이제 관장을 하는데 어쨌든 오감은 우리가 NLP적으로 보면 뭐 이제
상상 속에 뭘 상상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뭘 느끼느냐 이거는 내면의 목소리.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영성, 영적인 감각과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감을 통해서 이제 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어떤 내 신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또는 뭐 우리 정체성을 또 확립할 수가 있는 게 또 실감이죠. 그렇게 유지를 한다 하는 게 바로 잠재의식이다 말씀드리고요. 12번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며 생체 저장 분배 전달한다. 자, 뭐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이 손에 대한 오링의 감각하고 네. 자 미움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네. 사랑하면 좀 강해지죠. 네. 미움은 약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단어에 대해서 손의 에너지의 힘이 다른 것처럼 이미 우리 무의식 안에는 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감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부 표현들이 이미 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싶어. 그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또는 뭐 긍정적인 상상하면 돼요. 뭐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면 에너지를 생산되죠. 내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싶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어떤 걱정, 불안, 고민. 그럼 에너지는 없어지죠. 자, 실제적으로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부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죽고 싶어. 살아서 뭐해. 이런 반 이제 어떤 부부간에 사비를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사업상에 큰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나의 어떤 약한 부위에 암세포가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연구에 보면 이제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600만 명이 이제 학살되었는데 그 중에 살아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난 살 수 있어. 살아서 나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 이 긍정적인 어떤 의미 있는 비전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척박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는 힘도 바로 결국은 에너지였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기고요. 13번에 이제 본능을 유지하면 습관을 만든다. 우리 무의식에 일단은 그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본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화가 됩니다. 자, 그거는 14번에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 일단 습관이 되면은 반복하고 싶죠. 자,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사람 운동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책을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책을 읽는 게 쉬워지잖아요. 저처럼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강의를 하는 게 쉽거든요. 저는 22살 때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 많았으니까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힘들죠.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 보다 크고 많은 걸 추구한다. 일단 패턴이 되면요. 패턴화된 걸 더 많이 추구하고 싶어져. 마치 이런 거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고 싶어지고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추고 싶어지겠죠. 많이 한 것들이 더 많이 반복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습관화시키느냐, 어떤 것을 패턴화시키느냐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걸 패턴화시키느냐, 뭐 긍정적인 걸 패턴화시키느냐. 근데 체면이나 NLP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긍정적인 걸 패턴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16번에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정체성과 하나 연결될 때. 자, 선생님이 상담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유능한 상담사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장기적으로 상담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잘하면서 마음속에서도 나는 유능한 상담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을 잘한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상담 기술을 익히고 치료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안에 정체성에 관련된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유능한 치료사이다. 유능한 체면 상담사이다. 유능한 뭐 전생 치료사이다. 그러면서 실제 전생 치료를 잘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제가 훈련시켜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발표 불안증 같은 경우에 발표 불안증이 해결되고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아직도 말을 잘 못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말을 잘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말을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차피 이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이런 믿음을 만드시기 바래요. 나는 유능한 체면 상담사이다. 유능한 전생 치료사이다. 나 유능한
예. 여러 개여도 되나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네. 믿음 있잖아요. 네. 자, 나는 유능한 체면 상담사이다. 나는 유능한 뭐 전생 치료사이다. 나는 유능한 NLP 상담사이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이 맞아. 100% 그래.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자, 나는 아직 유능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체면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체면 암시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체면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암시문을 작성하세요. 잠시만요. 암시문. 그러니까 나는 유능한 체면 상담사이다. 나는 유능한 전생 상담사이다. 와 같은 나는 뭐뭐이다와 같은 이 문장을 한 50개 정도 작성을 해가지고요. 오시게요? 50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체면 유도를 하고 이 점진적 이완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체면 유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암시문을 낭독을 하셔야 돼. 낭독. 그러면 이 50개를 만들라는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이름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유능한 전생 상담사이다를 5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5번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50개를 만들라 하셔가지고. 근데 50개는 그냥 뭐 제가 그냥 하라는 이야기인데 꼭 50개가 아니어도 되고 더 많아도 되고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네. 미래의 모습을 나는 뭐뭐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예를 들어 한 50개 정도 만들어서 네. 자 처음에는 체면 유도를 하시고요. 네. 그 유도를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편안한 음악을 깔아놓고 체면 유도를 하고 유도가 된 다음에 선생님이 낭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낭독해서 녹음을 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듣는 거예요. 네. 자, 그걸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체면 암시가 되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체성 차원의 믿음과 실질적인 어떤 행동 능력 차원의 어떤 기술 능력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유능한 전생 치료사이다라고 할 때 느낌이 맞아. 무의식의 느낌이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맞아 이 느낌 들어야 돼. 네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하는데 의식이 의심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을 끌어당기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겠죠.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의식이 이기죠. 아니다, 무의식이 이기죠. 무의식이 이기죠. 네.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이다 말을 하더라도 무의식의 느낌이 무의식이 세지. 무의식의 느낌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 느낌이. 그러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나는 NLP 체면 전문가이다라고 의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무의식적으로 NLP 체면 전문가 아니야라고 느낌이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이 무의식을 조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은 무의식이 세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의식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네. 반복적으로 무의식을 조련해야 돼. 네. 이 반복적으로 그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체면 암시문을 매일 듣는 것은 의식의 힘이에요, 무의식의 힘이에요? 의식이. 의식의 힘이죠. 그러면서 느낌 속으로 나는 유능한 체면 상담사이다 이 느낌을 만드는 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 느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면 암시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17번에 상징적이다. 우리 무의식은 그 메타포, 상징, 은유, 비유에 잘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체면 유도를 하더라도 이제 은유, 비유를 활용해서 체면 유도를 잘 해야 돼요. 이제 뒤에서 이제 전생 유도할 때도 오지만은 뭐 동굴 기법, 뭐 지평선 기법 이런 게 있거든요. 또는 풍선 기법. 자 하늘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전생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풍선을 타고 내려가면 뭐 다섯 세는 동안에 전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동굴 기법 같은 경우는 이 동굴을 통과하면 이 전생굴을 통과하면 전생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동굴도 상징이잖아요. 네. 또는 화원, 꽃밭이잖아요. 꽃밭을 통과하면 꽃밭 저 끝쪽에 뭐 전생이 있습니다. 화원을 통과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비유, 은유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생 유도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무의식은 은유 비유에 잘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죠. 은유를 통해서 그 체면 유도를 해라 말씀드리고요. 자, 18번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이제 밀트 모델 공부를 하셨겠지만 NLP에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빈 공백을 우리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런 옛날에 이제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은 뭐 첫사랑인지 뭐 부부간의 사랑인지 친구간의 우정인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인지 이 구체화시키는 힘은 듣는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체면을 잘 거는 사람은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자 포괄적인 추상적인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자 밀트 모형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소화는 아니 어떻게 한다는 것만 그냥 뭐 마비기, 뭐 수행자 상실, 뭐 네.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예, 앞에 제목은 똑같잖아요 메타 모형이랑 네.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밀트 모형 자유자재로 좀 예, 유목화가 하향 유목화된 거, 상향 유목화된 거. 그렇죠. 체면 유도를 할 때 밀트 모형을 네. 자유자재로 써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것은 내 남자에 맞게 나도 뭐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죠. 네. 눈을 감는 것은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해진다라는 것은 자 긴장이 풀어진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죠. 긴장이 풀리면 온몸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도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좀 포괄적인 밀트 모형의 언어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듣는 사람이 그 포괄적인 말을 스스로 구체화시키거든요. 19번의 노력 최소화의 법칙.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의식은 노력이 적게 드는 쪽으로 반응을 하더라. 즉 과거부터 많이 반복한 것은 편안하게 느끼고 새로운 것은 불편하게 느낀다 이 말이지. 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세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예스 세트 공부하셨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자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첫 번째 예스죠. 자 눈을 감고 두 번째 예스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 번째 예스죠.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스죠. 네 가지 예스를 끌어낼 수 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점점 깊은 이완감을 느끼면서 편안한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유도잖아요. 예스를 4번 한 사람은 5번째도 예스를 하는 게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스를 스너블 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유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체면을 유도할 때도. 이거는 뭐 체면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가능하죠. 지금 고객님은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먼 길을 오셔서 지금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저랑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의 상담도 성공적인 상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잘 보세요. 고객님은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첫 번째 예스. 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두 번째 예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상담도, 저와의 상담도 자, 성공적인 상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상담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 이것도 이제 그냥 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력 최소화의 법칙을 이제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스 세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한 서너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하자. 이른바 멈춰 있는 기관차랑 멈춰 있기를 원하고 달리는 기관차랑 달리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0번에 이제 보면은 부정문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무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빨간색 자동차란 단어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자동차를 먼저 떠올리고 보지 마세요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면 유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긴장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긴장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편안해. 자, 편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야지. 자, 불안감을 없애세요가 아니라 자, 편안한 이완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 그런 게 중요하다. 여기 이 무의식에 대한 걸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체면에 대한 오해. 요거는 아주 별표를 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오는 분들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요걸 잘 풀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왜 체면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될까? 우선 첫 번째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지금은 뭐 체면에 대한 프로가 잘 안 나오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체면에 대한 TV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 설기문 교수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출연을 했고 뭐 스타킹이라든지 뭐 무한도전 이런 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설기문 교수 외에 또 빙의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빙의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 무속인들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무속인 나옵니까? 유튜브 보면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옛날 건 나오겠죠 뭐. 모르겠어요. 요즘 TV에서 거의 사라졌죠.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졌지. 그래요? 한때 유행. 한때 한 3, 4년 정도 뭐 계속 뭐 빙의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귀신 뭐.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제목 써 있는 거 보면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설기문 교수도 이제 그때 한 몫을 했고요. 뭐 근데 이제 체면이 대중매체에 나와서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은 체면의 전반적인 것들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체면에 걸려 있는 극적인 장면을 뭐 잠깐 10초, 20초 보여주면서 신비감을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이 굳어서 못 내린다 하면 팔이 굳어지는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굳어서 못 내리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네. 인교를 한다면 인교가 뭐냐면 이제 사람 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인교를 만드는 이 과정을 전체를 보여주면은 이건 신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위에 그냥 어떤 사람이 올라갔을 때 이런 바 이제 생각난다. 그렇죠. 이런 걸 그냥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신기하다, 드라마틱하다 뭐 이렇게 보겠죠. 그 치료하는 것도 보면은 체면을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막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걸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체면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도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구나. 체면 상담사에 의해서 어떤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들추어내는 건 아닐까. 특히 이제 그 무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무의식은 뭐 부정적인 억압의 지장소다. 이런 바 이제 성충동에 대한 또는 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제의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추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체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체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추술적인 모습도 보면 우리 인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추술적인 모습처럼 보이잖아. 마술처럼. 어떻게 사람 몸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는 안 했고요. 보기만 했는데 네. 말은 그 선생님이 성인 남자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아파트 깨고 나서 아파트. 느낌은 있지. 그 약간 있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그 인교는 그 어떤 체면의 강직 상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체면 일당의 강직이라고 그랬죠. 강직. 네. 기억나세요? 팔이 굳어서 못 내리는 것처럼 네. 몸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닭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뭐 가벼운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양이 닭이라는 가볍다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가볍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 체면을 깨웠을 때 뭐 사람이 올라가는 힘과 체면에 걸렸을 때 올라가는 힘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이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은 시청자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보겠죠. 이게 주술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의 모습처럼 뭐 긴 의자에 이제 기대어 가지고 뭐 잠을 자는 것처럼 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오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이트에 대한 영향인데 이제 왜 체면이 오해를 받는 거 밑에 보면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50년 체면이 후퇴가 되는데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프로이트처럼 이렇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왜 체면을 그만두었지? 일본에 자, he was unskillful. 무슨 얘기냐면 그는 기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브로이어는 체면을 잘 걸었는데 이 프로이트는 체면을 잘 걸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브로이어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꼈다. 왜 브로이어는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지?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세 번째는 그냥 이거는 뭐 에피소드입니다. 뭐 증명된 건 아닌데 어떤 아가씨한테 세명을 걸었는데 그 아가씨가 사생아였어요. 근데 그 생부가 나중에 보니까 프로이트 자기 자신이라고 체면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왜 체면이 오해를 받는가? 자, 무의식 본능이 억압된 것, 추하고 들어온 것을 자, 본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본능, 기독교와 관련된 죄책감 이런 게 억압된 걸 봤죠. 근데 이제 실제 NLP나 에릭슨 체면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은 긍정적이죠. 긍정의 저장소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본성과 본능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순하고, 자, 시안을 본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 이른바 잠재성이 잠재되어 있다. 잠재성 다른 말로 하면 잠재 능력이죠. 이 잠재 능력이 잠재의식 안에 있고, 잠재의식은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체면을 활용한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체면을 이제 오해와 이해 보면은 오해에 체면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저 의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걸리던 사람이 두 번째에도 걸릴 수 있고 세 번째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 상담하다 체면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네.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단정적으로 당신은 체면 감수 약하니까 안 걸립니다가 아니라, 자,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면적인 라포거든요. 네. 근데 라포가 첫 번째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라포가 쉽게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경수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한테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체면에 잘 걸리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은 체면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저랑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분도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다 보면 체면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체면을 이제 10회기로 하는데요. 10회기. 첫날은 제가 체면을 잘 안 겁니다. 첫날은 이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듣고 체면적인 라포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굳이 체면을 건다면 제 체면 감수성 테스트 정도까지 해주죠. 감수성이 어느 정도다. 체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체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첫날에는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번에 체면에서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다. 아니죠. 의식 때문에 내가 들추고 싶지 않는 것은 들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에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체면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환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금지를 하잖아요. 급지예요? 그건 모르겠네. 그 콘스탄티노블이라는 그 뭐야, 그 5세기인가? 전생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전생에 정리를 해놨는데 6세기인가? 6세기 이전까지 환생을 인정을 했고요. 기독교에서 여기 있네.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했을 때 이제 교회로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오바다 1절에서 15절 이쪽에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저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33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윤회론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아니, 돼. 바울도 내세 어쩌고 한 거 보면 내세면은 네. 아닌가? 자, 17번에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임상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겠지만 체면 치료 있잖아요. 네. 체면 치료는 체면 깊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 깊이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네, 체면 치료를 할 때 그 과거의 일랭행을 해가지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데에는 체면 깊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면을 걸지 않고 바로 과거의 사건으로 집중을 시키거든요. 쉽게 말해 NLP 기법만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 아,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려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체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트라우마도 체면이고 과거의 어떤 우리 앵커링의 요소 있잖아요. 앵커링. 앵커링 자체도 체면이에요. 좋았던 경험, 안 좋았던 경험 모든 건 다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체면적인 요소와 관련된 그 경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체면을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할 때는. 네. 근데 바로 과거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제 체면을 왜 깊이 있게 걸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체면 암시를 할 때는 암시 있잖아요. 암시. 체면 치료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연령태행을 통한 과거를 치료하는 게 있다면 암시를 통해서 암시 치료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암시 치료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과거와 관계없이 현재부터 어떤 미래를 창조하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암시 치료예요. 근데 암시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체면에 들어야 돼요. 암시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몸이 이완돼야 되고 점진적 이완 기법으로 체면이 어느 정도 이완이 된 상태면서 좀 몽롱한 상태에 우리가 팔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의 그죠? 이제 이른바 체면에 걸렸다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암시를 줘야만 암시가 잘 먹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 23번이라고 했나요? 네. 의학과 심리학에서의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인정을 다 받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그 체면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잠깐만 역사 다시 한번 볼게요.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체면 역사가 나오죠.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재 시대에 58년도에 미국 의학회 체면을 인정을 했다 그랬죠. 55년도에 영국 의학회가 체면을 치료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그다음 60년에 미국 심리학회가 체면을 인정하고 체면 분과를 두었다고 그랬죠. 61년에 미국 정신의학회 체면을 인정했어요. 자, 47년에 미국의 임상 및 실험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됐어. 57년에 미국 임상 체면 학회가 설립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우 박사는 전생치료 전문가죠. 아, 이름 들어봤던 거. 김영우 박사라고 있어요. 김영우 박사가 체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변영돈 박사라고 있어요. 변영돈. 자, 변영돈 박사가 이제 그 정신의학계에서 체면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체면을 활용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이렇게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심리학 쪽에서는 체면을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정식으로 지금 체면 학과라든지 체면 과목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은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설기문 교수가 이제 교육학과 출신이면서 또 심리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대학 교수에 선택을 했지만은 어쨌든 상담 심리 쪽에서는 설기문 교수가 유일하다고 봐야죠. 근데 보니까 네. 최면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건 물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로드랜드 대학교 있잖아요. 네. 이 로드랜드 대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네.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망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NLP나 체면이 대학 학과목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NLP가 심리학과에서도 정식은 아닌데 네. 사이드로 되죠. 그렇게 이제 지금 사이드인데 이제 10년 이내에는 학과목으로 채택이 되거나 그래요? 학과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철학 과목이 생기는 것처럼. 예. 지금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은 일반 심리 상담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들, 일반 정신의학계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들이 NLP 체면을 통해서 치료가 되면은 너무 효과적이거든요. 뭐 일반 이제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조현병 이런 것들이 NLP 체면을 활용하면은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요거는 검증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과 같은 이렇게 NLP 체면 치료 전문가가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이제 어쩌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왜? 생각은 안 해. 앞으로 저기 NLP 체면 전문가를 많이 요구하는데 뭐 전문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제 임상을 많이 했던 사람들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교수 임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NLP 체면이 대학에 이제 학과목으로 많이 이렇게 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결국 미국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23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NLP 체면 전문가들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괜찮아요? 다 이해되나요?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니요 뭐 괜찮아요. 뭐 시간은 선생님한테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늘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니 요 앞에서 다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서. 예. 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고요. 최면의 수준과 깊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데 이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면의 수준과 깊이에는 다양성이 있다. 오직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대 최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 65%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최면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최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다. 따라서 최면의 깊이에 집착하지 말라. 내담자와의 래퍼가 중요하다. 예, 체면의 깊이는 다양성이 있는데 5에서 15%는 우리 TV에서 보는 그런 수준의 무대 체험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65%는 중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치료적인 목적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린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자기만의 문제를 갖고 오는데 문제 자체가 체면이기 때문에 굳이 깊이 있게 체면을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체면 감수성. 자, 개인차가 있고요. 성격과 관련이 있고 후천적 개발 발견의 가능성 쭉 읽고 넘어갑니다. 자기 체면 능력은 뭐냐면은 소질, 기술은 태도, 지식, 연습이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체면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잘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체면의 종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대 체면, 교육 체면, 임상 체면. 무대 체면 흥행 목적으로 하는 거고, 교육 체면은 어떤 자율 훈련, 어떤 자기 체면. 자기 체면에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성격 교정을 위해서 체면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임상 체면이기 때문에 주로 임상 체면은 전통 체면이나 에릭슨 체면을 같이 혼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걸 쭉 봅니다. 무대 체면과 임상 체면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것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무대 체면 쭉. 흥행과 쇼를 목적으로 한 대중에게 체면을 알리는 데 기여함. 네. 체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킴. 체면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심기 쉬움. 임상 체면은 임상적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문적인 연구 및 실험에 바탕하여 발전함. 주로 의학과 심리학,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함. 자기 체면으로 응용되기도 함. 네, 좋아요. 넘어갑니다. 체면의 종류, 타인 체면, 자기 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체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체면을 말함.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면은 대개가 타인 체면을 말함. 타인 체면을 위해서는 유능한 체면사가 필요함. 타인 체면에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자기 체면, 자신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체면. 자기 개발이나 성격 교정, 능률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활용함. 대부분의 행동과 반응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체면에 의한 것임.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라고 할 수도 있음. 네, 좋아요. 전통적 체면, 비전통 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체면, 지시적이며 체면사 중심적임. 체면사의 권위가 중요함. 내담자의 피암시성 또는 체면 감수성이 중요함.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함. 비전통적 체면, 비지시적이며 내담자 중심적임. 체면적 의사소통을 활용함. 일상적인 대화에서 체면 유도가 가능함.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함.
일명 에릭슨 체면이라고도 하며 NLP에서 크게 활용함. 네, 쭉 읽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통 체면, 에릭슨 체면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체면, 체면사 중심, 형식적 체면 유도, 지시 명령의 일방적, 내담자는 수동적임, 체면 감수성이 중요함. 에릭슨 체면, 비형식적인 체면 유도, 자연적, 간접적 트랜스, 비지시적임, 흔한 일상의 트랜스, common everyday trance. 그렇죠. 체면 NLP도 좀 읽어주세요. 체면, 형식적, 형식을 갖춘 체면 유도, 최면을 위한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갖추어야 함. 반드시 눈을 감고 치료적 절차를 진행함. 체면사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중요함. 일정한 체면 유도와 치료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에 공식적이며 형식적인 느낌을 준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된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 무의식, 잠재의식과 의식을 동시에 활용함.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음. 자연적 트랜스 상태를 활용함. 장소나 시간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여기까지 혹시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다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체면의 역사도 쭉 읽고 넘어갔으면 돼요. 역사. 아까 이제 중간에 제가 또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 이것도 좀 읽어주세요.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 1.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지적인 사람. 3. 기억력이 좋은 사람. 4. 생각이 단순한 사람. 5.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리면 더 잘 걸리죠. 순수할수록 걸린다는. 네, 그렇죠. 체면에 안 걸리는 사람만 읽었죠. 1번, 6번까지. 네? 체면 부적합한 사람이요? 네.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박약과 치매 환자, 뇌손상자. 네. 요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하다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또런 사람이? 이제 우리 센터에 있어. 그 이제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뭐야 정서적이고 협조적인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막 네. 계속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좀 체면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상담할 때 이분이 체면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한 30분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적인 부분이나 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도 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방어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그 사람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체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시키고 그럼 협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죠. 협응의 관계를 만들어야지. 자, 그 체면의 준비를 보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론은 거의 끝납니다. 이제 체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앤다.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암시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알기 위해 피암시성 실험을 한다. 자, 요게 참 중요한데요. 보통 체면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앞서 이제 공부를 한 것처럼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체면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좀 이해를 시키는 과정. 그리고 체면에 들어가면 더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인 자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일깨워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체면 실습을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뭐 잠시 후에 제가 같이 이제 두 분이 좀 실습을 하겠지만은 자 체면 감수성 테스트를 통해서 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죠. 자 요거 하는데 뭐 첫 번째 일회기가 제가 볼 때는 1번에 거의 저는 딱 들어가더라고요. 1번.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상담할 때 일회성의 상담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은 패키지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패키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게는 3회, 5회, 길게는 10회. 치료 상담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전생 같은 경우는 보통 1회를 위해서 오거든 1회. 네. 보통 1회를 위해서 오는데 전생만 보는 건 1회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생 치료까지 가려면은 1회로는 힘들겠죠. 그럼 한 3회 정도로 이제 보는 게 좋고요. 그건 선생님이 이제 하기 나름인데, 근데 그거 해보면 선생님도 이런 거 느낄 거예요. 1회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우선 체면에 대한 오해 풀어줘야 되지.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되지. 공감대 형성해야 되지. 또 체면 감수성 테스트 해야지. 체면 유도해야지. 전시까지 보여주려면은 시간이 최소한 한 2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단축시켜야 돼. 그러면은 인생 상담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체면에 대한 기본 오해 이해를 시키면서 바로 체면 유도를 해서 정신을 보여주는 쪽 가야 되겠죠. 그건 선생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준비 과정이 이렇게 참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유도.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적당을 골라 체면 유도를 한다. 뭐 요거는 이제 유도에 있어서는 뒤에서 이제 같이 실습하겠지만은 첫 번째 체면 감수성 테스트가 들어야 되고요. 감수 테스트를 통해서 뭐 강직까지는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뭐 팔을 못 내린다든지 눈을 못 뜬다든지 또는 이제 손바닥을 붙인다든지 뭐 손가락을 끼워서 손을 떼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점진적 이완 기법으로 가야 돼요. 점진적 이완. 자, 점진적 이완. 그리고 이제 3번에 심화 있죠. 기법 체면하기 위한 심화 기법에 뭐 숫자 세기 기법이라든지 뭐 옛날 공부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기법이라든지 뭐 지하 계단 기법 또는 뭐 산길 기법, 바다 기법, 뭐 구름 기법, 풍선 기법 이런 게 있죠. 뒤에 다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심화된 다음에 이제 치료,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한다. 근데 치료를 할 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거하고 암시 치료가 있었는데, 과거의 사건을 치료할 때는 굳이 깊은 체면을 유도를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과거요? 과거 사건을 치료할 때는 깊은 체면을 유도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굳이 유도한다면 점진적 이완 기법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화까지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암시 치료를 할 때 있잖아요. 암시 치료는 반드시 심화 기법까지 가서 암시 치료를 하세요. 점진적 이완 기법, 심화 기법까지 가서 이제 체면에 어느 정도 걸린 상태에서 암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성, 체면 상태에서 깨우고 체면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건 한 5분 10분이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됐네. 이제 이거는 트랜스를 위한 준비. 체면에 걸렸음을 느끼려 기대하지 말라. 여왕감을 기대하라. 자,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 체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체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체면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긴장을 보고 이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는 것을 연습하세요. 자, 긴장을 보고 편안해지고 이완되는 것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체면보다는 편안함이나 이완감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내가 깨어날 수도 있고 뭐 기억하지 않고 싶은 거는 기억을 안 해도 되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트랜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트랜스라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트랜스는 뭐 편안함, 뭐 이완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편안한 이완감을 느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단어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고요. 이제 감수성 테스트까지 하고 잠깐 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이거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는 참고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 페이지를 프린트로 좀 만들어 가지고 미리 체크하고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봐요?
지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점수를 쓸까요? 네, 점수를 이제 써야 됩니다.